가봅시다. 뭐가 중요하고 수능이 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고 같은 걸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19페이지 가겠습니다. 법지문 나오는데 요번에 전체적으로 수완도 그렇고 수특도 그렇고 이 법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법 이야기 나오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부터 좀 이야기합시다. 일단 수능 문제에 100% 장담하는데 법이 나오면 얘가 나올 겁니다. 조건이 나올 거예요. 조건 하나 줘준 다음에 P이면 Q이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치 없노? 수업 중에 누가 카톡함? 오씨, 애기가 태어났다 카네. 그럼 해야지. 축하합니다. 좋아요. 자, 다시 조건 P이면 Q이다가 나올 거야. 지문에서 이게 등장할 거고, 그러면 수능엔 100% 뭐가 나오냐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게 나올 겁니다.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이제 구조화를 하면서 읽을 건데 우리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늘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되고, 조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뒤에 것도 안 돼. 이거 잘 찾으시면 돼요. 가봅시다. 자, 권리 능력이란 이렇게 나와요.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권리 능력이 뭔데? 권리랑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랬어. 인간인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 다시 말해서 이 권리 능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인격이다. 사람은 뭐래? 태어나면 인격이 생겨. 그러니까 조건이 출생과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아까 말했던 태어나면 인격을 갖습니다. 오케이. 자, 반면 단체, 그 다음에 재산, 이거에도 권리를 부여할 수 있고 얘네한테 단체랑 재산 이런 애들한테 권리를 주는 걸 법인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게 인간이 있고 법인이 있네. 이렇게 나눴어야 되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제 안 써도 알겠지만 해봅시다.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고 얘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네. 그래서 인간이 있고 법인이 있네. 인간은 이미 조건 정리됐습니다. 그죠? 출생하면 인격이 생겨. 법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단체, 뭐 재산, 얘네한테 자격을 주는 것인데 계속 읽어보면 민법에서는 법인의 성립의 전관 작성과 설립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랬으니까 이게 뭐가 돼? 조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정관 작성, 설립 등기,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이게 있으면 이런 절차를 마친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라고 하는 뭐가 생긴다? 법인격, 얘가 생긴다 이랬으니까 아, 사람은 출생하면 인격이 생기고 법인은 얘네를 하면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법인격이라고 하는구나. 됐죠?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법지문이다.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한편 행위 능력은 뭔데? 한편이라는 건 나 앞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이야기 할 거라는 표지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앞에 거랑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래요. 여기까지는 정의 이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나왔으니까 여기 나오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 차이죠. 아, 이 둘의 차이가 있어. 법인이랑 자연인, 이게 아까 인간이었죠?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으므로, 이거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뭐 메꿔야 돼? 얘가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는 건 얘는 자연스럽게 물리적 실체가 있다는 걸 메꿔 넣는 연습을 우리가 꾸준히 해왔죠? 얘가 없으면 얘가 있어. 왜냐? 달리라고 했으니까. 실체가 없으므로 법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단체랑 재산이잖아. 사람이면 나 연경이가 싫어, 나 연경이 고소할래라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얘는 누가 결정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 뭐 컴퓨터가 일어나서 나 얘 고소할래요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의사를 결정하고 이것을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표시한 뭐가 있어야 돼? 기관이 따로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나 채울 수 있는 거야. 물리적 실체가 없어서 기관을 따로 두어야 되는 거니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인간은 기관을 따로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충분히 메꿔 놓을 수 있겠죠. 좋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연인은 인간을 말하는 거였다, 그지? 인간은 사망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만 이랬어. 그러면 역시나 조건이 생겨요. 권리 능력이 이거 없어지는 조건이 또 있어. 좁으니까 전 밑에 이렇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인간은 소멸하는 기준이 뭐다? 사망이다. 아까 태어나서 생긴 거니까 죽으면 끝이야. 근데 법인은 소멸 절차라는 걸 따로 밟아야 한대요. 그래서 법인은 절차가 있어야 된다네. 오케이. 자, 소멸 절차는 다시 해산과 청산으로 나뉜다. 이랬으니까 우리 너무 잘하는 거다, 그지? 여기 대해서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여기다 이렇게 나누면 더 좋죠. 해산, 청산. 그럼 이 해산과 청산에 대한 정보를 뭐 하면 돼? 잘 정돈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잘 정돈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산 가봅시다. 해산 뭔데? 해산은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등으로 본래의 활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해산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잘 정돈하면 되는 거죠. 본래 활동이 정지. 근데 이것도 아주 짤막했지만 이런 게 있어. 해산 정지가 그냥 나 정지할래요야? 나 그만할래요인가? 아니야, 그지? 이유가 있었어. 기간이 끝났어. 해산 사유가 있어. 파산했어. 일때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해산하더라도 법인이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면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다, 맞지? 이건 문제 낸다고 티내는 거다. 이런 것들은 역시나 뭐라고 내? 내용 일치 불일치해서 해산이 발생하면 법인은 즉시 소멸한다. 이거 틀린 선지가 되는 거지. 그치? 늘 나오는 문제. 자녀 재산을 정리하는 뭐가 있어야 돼? 청산을 거친다. 얘들아 여기 별표 쳐볼까? 이거 이제 뭐 해야 돼? 두 번째, 오늘 지문하면서 수능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P면 Q이다가 나오면 나 P면 나 Q이다가 나온다 그랬잖아. 두 번째로 얘는 뭐야? 선후관계. 이거 잘 읽었어야 돼요. 뭐야? 해산하더라도 이거 하고 나면 뭐 해야 돼? 요렇게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청산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야지 뭐가 되나 보네. 그리고 여기가 동시에 채워놔야 되는 거. 청산하는 게 뭐 하는 거래? 잔여 재산을 정리하는 거래요. 그래서 채워 넣을 수 있는 거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재산 정리. 그래서 활동이 정지되고 나면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청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선후관계 무조건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나 문제 나올 때 얘 먼저 한다 혹은 얘랑 얘를 따로 한다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청산 기간 동안 법인은 원래 사업 활동할 수 없고 채무를 갚거나 자산을 팔거나 같은 재산 정리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요거죠. 내에서만이라는 특징. 역시나 할 수 있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모든 활동이 정상적이다.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그치? 목적 범위가 있어. 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 또한 청산 기간 동안에는 임명된 청산인이 법인의 대내외적 사무를 집행해서 소멸을 마무리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요거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헷갈리지 않게 청산인이라는 표현을 쓰네. 이 사람이 와서 마무리해 주는 거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야? 이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청산이 종료되면 이제서야 뭐가 돼? 법인격이 소멸. 그러면 방향이 요렇게 가야 되는 거네. 소멸하려면 해산하고 청산하고 그래야 비로소 소멸이 되는 거다. 그래서 법인격이 소멸되고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되고 나면 마무리 뭐 해야 된다? 우리 청산 종결했습니다 라는 등기. 얘들아, 등기라는 거 이번에 수특에도 수안에도 계속 나오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등기 이거 왜 하는 거라고?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단학원이 망했어. 마단학원에 투자했는 한결이랑 마단학원에 투자한 혜빈이가 지금 미국에 가 있어. 그럼 가만히 있다 너희 돈 잃어버린 거잖아.
한국에 들어와서 물어보지 않는 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지? 그래서 누구라도 검색으로만 인터넷 딸까 혹은 뭐 동사무소 들어가서 물어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등기라는 걸 해. 그래서 등기의 이유가 뭐냐? 이게 꼭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등기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하는 역할은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을 샀을 때도 뭐 해? 등기를 해. 이게 내 집이라는 걸 공표해야 돼. 자랑하려고? 아니야. 사기칠까봐.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이 소유자가 나라는 것을 등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거 나만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어떻게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두 학설이 나왔대. 그럼 요거 나오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 두 학설의 공차. 이 지문을 제가 왜 먼저 하는지 알겠죠? 공부를 좀 해왔는 학생이라면 알 텐데 이 지문에 지금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 그래서 내가 요거를 공부하면서 되게 이 지문 잘 골랐다. 유형편에 잘 만든 지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앞에서부터 문단별로 우리 수능에서 이런 문제들을 냅니다 하는 걸 힌트로 이렇게 잘 줘요. 지금 여기 나오면 두 학설 나왔으니까 두 학설의 공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 의제설에서는 이랬으니까 네모 딱 치면 되겠네. 이것이 하나의 주장이 될 테니까 법인 의제설에서는 법인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 관점에서 권리 능력의 범위를 정관에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랬으니까 여기 우리 필기했으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자, 두 학설에 대해서 첫 번째 법인 의제설. 의제설이라는 건 법인이라는 건 인위적인 거야. 그래서 명시된 문구를 중심으로 좁게 해석해야 돼.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법인은 사람이 만든 거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랑은 분명히 달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그냥 맞는 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반면 법인 실제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두 개 이렇게 나눠서 법인 실제설.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또 1등급이 되기 위한 독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올 때 그냥 단어가 어렵다 각각을 배치한다 물론 좋은 습관이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의제, 말 그대로 의제에 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실제, 법인은 실제로 존재한다. 위에 거랑 다르지. 얘는 법인은 그냥 인위적으로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법인 실제니까 실제로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보시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이래. 그치? 마찬가지로 사람이랑 똑같이 독자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실체다라고 보고 정관에 적혀 있는 것 외에도 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거라면 권리 능력에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법인은 실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명시 외의 것들이라도 필요하면 허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는 명시된 거니까 정관, 아까 여기서 썼는 말 그대로 써보면 정관에 명시된 것만을 써야 된다 이거고 여기는 정관 플러스 알파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거지. 필요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계속 가보면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행위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한 차이로도 이어진다 이랬으니까 우리 뭐 보면 돼? 얘네 둘이 이런 관점이 있어서 뒤에 행위 능력과 불법 행위 능력 이것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각각 뭔지 우리 앞에서 봤단 말이지. 그럼 이제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가봅시다. 여기서 불법 행위 능력이란 이게 뭔데? 위법한 행위로 남한테 손해를 줬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래. 책임 누가 질 거냐 이거야. 책임 누가 질 거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원래 요거 다 썼죠? 제가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의제설 짧게 쓸게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실제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거 권리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정관에 명시된 것만 해 라고 하는 거였고, 실제설은 정관 외에도 필요하면 뭐 더 해도 돼 라는 거였어.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불법행위 능력 이야기할 거고, 여기서 불법행위 능력을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법인 의제설에서는 법인 자체의 행위 능력을 어떻게 한대? 부정한대. 그러면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을 의제설에서 어떻게 해? 부정합니다. 대표자의 행위를 법인의 대리행위다라고 설명한대요. 그래서 따지자면 이렇게 나눠볼게 얘들아. 대표자가 있고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하는 행위 인정해 안 해? 아니야. 얘가 하는 거는 부정해. 얘가 하는 게 아니야. 뭐해? 대표자의 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행위의 효과만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행위 자체는 대표자의 것이다 이랬으니까, 행위는 대표자가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디에 있다? 법인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 불법 행위 또한 이러니까 불법 행위. 자, 불법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또한 대표자에게만 인정될 뿐, 특징이니까 정리해 두시고, 법인 자체의 불법 행위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다. 역시나 대표자, 법인을 나눴을 때 대표자에게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책임져야 돼. 하지만 법인 자체가 그럴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바라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야. 마단학원이라는 이 법인이 있는데, 마단학원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깜빵은 누가 가야 되냐 이거야. 그럼 이제 의제설에 의하면 대표자인 송시우리가 가는 거지, 마단학원이 깜빵에 갈 수는 없잖아. 마단학원 무슨 책임을 져?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겨. 되겠지? 오케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반면 법인 실제설에서는 법인의 행위 능력을 인정하면 여기서부터 뭐야? 이미 달라. 이 행위 능력에 대해서 대표자 똑같은 위치에 쓸게요. 그냥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행위 능력 인정합니다. 또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해?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본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똑같이 쓸 때 법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습니까? 계속 가보면, 한편 실정법의 차원에서 민법 제35조는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며, 얘들아 이거 끊어봐. 너무 중요했어. 여기 끊어봐. 이거 눈치챘어야 돼. 실정법 차원에서 민법 제35조 대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 그러면 일단 여기야. 실제설이지.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우리나라 민법은 의제설을 기준으로 해? 실제설을 기준으로 해? 실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나까지 알았어야 돼. 우리나라 실정. 아, 우리나라 법은 의제설이 아니라 실제설이구나. 이거 선지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실제설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이거 옳다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럼 대표자는 뭐 하는데? 아까 이랬잖아.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의제설에서는 대표자가 책임지는 거였잖아. 대표자 송시율이 마단학원 대신해서 깜빵하는 거라며. 그럼 여기서는 책임을 법인만 지는 거냐? 아니야. 뭐라 그랬어? 대표자 역시 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이랬으니까 대표자도 책임을 지는구나 까지 메꿔 넣었어야 돼. 할 수 있겠죠? 요거 할 수 있으면 진짜 지문 잘 읽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좋습니다. 중요한 거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범위는 구성 실체에 따라 이랬으니까 이게 뭐야? 구성 실체라는 뭘 줬어? 기준 줬고,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이 뒤에 뭐 하면 돼? 역시나 공차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대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주는 거. 그래서 사원이라고 불리는 구성원이 있고, 사원의 교체가 법인 존속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교체도 상관없어. 상관이 없다. 사단법인은 최고 의결 기관인 사원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는 결정을 뭐 한다? 집행한다. 그래서 의사결정기관이 다르고 집행기관이 다르다. 어디에서? 사단법인에서. 제가 일부러 지금 옆에 정리 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라서요. 또 사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지금 쭉 보면 뭐냐면,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게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사단법인이라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혜빈이가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나가. 혜빈이 나가면 우리 그룹도 망해야 돼? 졸라 억울하죠? 혜빈이 나가고 다른 사람 넣으면 되잖아. 그치? 사람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회사를 우리 일을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하고 나면 또 이사회라는 곳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만들었는 단체니까 우리가 모여서 정관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모였으니까. 자, 한편 이랬으니까 이제 반대로라는 거지. 자,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집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거야. 그냥 사람이 모인 거야? 아니야. 결국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서 만든 거야. 그래서 사람이 모였으니까 사단법인, 재산이 모였으니까 재단법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재산이 법인의 존립 기반이 되니까 설립자가 죽든지 말든지 간에 법인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뭐가 중심이니까? 재산 중심이니까. 돈만 없어지지 않았으면 돼. 혜빈이가 죽었으면 그 재산 뭐 자기 무덤에 다 들고 들어가겠냐? 누구에게 죽어갔을 거냐? 혜빈이 하나뿐인 아들인 송시율한테 다 줬어. 근데 이득이죠? 혜빈이는 죽었다고 해서 혜빈이 재산 없어져야 되나? 아니다 이거야. 우리 재산이 남아있잖아. 오케이.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관으로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도 내리고 사무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사원총회라는 게 없다는 거야. 왜 사원총회가 없어, 아리마?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총회가 없어. 또한 설립자의 의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차이점 뭐다? 정관 변경도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공차 쭉 정리해봤어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서 영리냐 비영리냐도 나는데, 역시나 이것도 뭐다? 이것을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것의 공차를 확인하라는 거죠. 오케이. 영리법인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야. 돈 벌어서 나누는 거야. 그게 영리야, 영리.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해서 이익을 분배하는 일종의 영리법인입니다. 여기서 짤막하지만 요거 하나 나왔네. 비례관계. 지분에 비례해서 이익을 준다. 그래서 지분이 1%인 사람이랑 10%인 사람이 있으면 각각 돈도 이익도 각각 1% 10%에 해당하는 만큼 받게 돼 있다 이거지. 이 비례식 잘 체크하시고요. 반면 비영리법인은 주로 학술, 종교, 자선 같은 뭘 위주로? 공익활동.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돈을 버는 것이고 비영리는 돈 버는 거랑 상관없는 공익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돈을 벌 수는 있으나, 여기 끊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돈 벌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비영리법인은 사업활동을 일체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사업활동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조건이 있네. 그 이익은 원래 목적이 뭡니까? 원래 목적 뭐야? 공익적 활동.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쓰여야 돼요. 내 배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번 돈으로 한솥 사 먹으면 안 돼. 이런 정의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다. 이거 왜 이래? 이거 너무 중요했어. 재단법인의 주인은 누굽니까? 재단법인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사원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누가 벌어? 사람이 없는데. 그지? 돈이 없는데 돈밖에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익을 나눠? 이익을 나눌 사람이 없죠. 이거 정리 잘해야 돼. 이익을 나눌 사람이 없어. 이거는 지문이 친절해서 지금 이렇게 줄을 쳐줬기 때문에 보자마자 떠올렸어야 돼요. 왜를. 그치? 이거 낸다는 거잖아. 왜? 이거 낸다는 거잖아. 왜? 근데 없었어도 생각했어야 돼요. 왜 재단법인은 비영리일 수밖에 없지? 언제나 always잖아. 그치? 이거 뭐 예외가 없다. 모두 전칭을 의미하는 건데 모든 언제나 이런 거. 왜 이러냐? 사원이 없습니다. 이익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체크하시고, 이처럼 법인은 권리 능력을 보는 관점이나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이 적용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오케이, 오랜만에 우리 또 지문 하나를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썼던 내신 수업과는 다른 게 지문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중심이 아니라 수능에 어떤 문제를 낼 거고 어떤 거 위주로 읽기를 바라서 이런 지문을 내는 거다 위주로 앞으로도 모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조금 쉬다가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앞에 있는 9페이지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9페이지 할 건데 요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다가 이렇게 2개 하고 독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다가 9시 15분 되면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한 2주 됐는데 안 났네. 미안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Let's get it. 갑시다. 8페이지. 이제 아까 있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가보면 자, 고려 말이랑 조선 초에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설계하던 사람이 있죠. 유명하다. 정노전.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지. 유교 중심의 도덕 정치를 추구했대요. 그래서 나라를 유교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이색, 정몽주 등의 온건파들과는 다르게 새 왕조 시대로의 변혁을 위해서는 불교를 배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는 심리기편, 불시작변 같은 저술을 통해서 현실적 측면으로 나타난 불교의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핵심 사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랬으니까 정도전 선생님은 불교를 비판하고 싶었는데 그 비판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2개라는 걸 여기서 체크했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는 불교가 가진 사회적 문제, 두 번째 포인트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의 문제. 이 2가지를 뒤에서 서술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그래서 가보면 불교에서는 만물이 고정적인 실체가 없고 원인인 인과 조건인 연, 이것이 상호관계하여 생겨났다가 사라진다고 보았대요. 일단 불교의 주장이야. 뭐냐? 만물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불교는 이렇게 말해봐. 모든 존재, 그러니까 전칭이죠. 예외가 없어. 모든 존재는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그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변하지 않는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법무아, 이것이 불교의 관점이야. 다시 말하면 한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 다른 말로 뭐야? 고정적이지 않아. 만물은 계속 바뀌어.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어. 역시나 자아도 모든 만물에 포함될 테니까 자아 역시 고정적일 수 없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만물은 고정적일 수 없다. 이 만물 안에는 자아까지 포함. 자아 역시 바뀌는 거야. 불교는 이렇게 봤어요. 이것에 따라서 불교는 물질뿐만 아니라니까 물질 플러스 감각, 표상, 의지, 판단 같은 쉽게 말한 정신활동도 싹 다 비어있는 거야. 공이라고 하는 거. 이것과 다르지 않아 라고 봤어. 정도전은 이런 사상이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보면 정도전 선생님 입장에서는 불교의 이런 관점이 마음에 안 들어. 만물에 고정이 없다고?
그러면 도덕적인 것에도 고정적인 게 없겠네? 그 착하고 나쁜 것에 고정이 없어?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게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 너네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는 거야. 불교의 말만 믿는 사람은 내가 혜빈이 뭐 뒤에다 꿀밤한테 세게 때린 다음에 아니 저 꿀밤을 때리는 거는 그랬을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불교에 의하면 그런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나 처벌 못해? 이상하지. 만약 인간의 행위나 도덕적 주체가 실제가 없는 허상이라면 만약에 다시 말해서 불교 너네들 말이 맞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불교 니들 말대로라면 선악의 구분도 모호하고 천리에 따라서 정비된 사회 질서도 허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모호하고 허망하고 이래서 이 불교가 말하는 모든 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어떤 고정적인 것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가 허무주의와 많이 이어집니다. 너네 말대로 이 세상은 너무 허무한데? 이 세상에 법은 왜 있어? 왕은 왜 있어? 신하는 왜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불교 말만 맞다고 하면. 그래서 정도전이 좀 불편한데? 근데 생각해보잖아요. 정도전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 세계관을 만든 사람이잖아. 근데 고려가 알겠지. 우리 역사 공부 많이 했잖아. 고려가 그냥 물론 좀 쇠퇴하긴 했지만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아니지. 어떻게 보면 쿠데타로 이루어진 나라란 말이지. 쿠데타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왕권의 강화죠. 왕권이 무너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테니까. 그러려면 이거 불편할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왕이라는 건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래. 그러면 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불편하죠? 없어요. 뭐 이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정도전은 유교가 이와 기를 중심으로 한 직관적으로 명확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 너무 많이 봤던 거죠 이거. 이와 기. 이 기론에서 너무 많이 봤다 그치? 이는 만물에 깃들어 있는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고요. 그럼 기는 뭔데요? 현실에서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요소. 너무 많이 봤다. 익숙해 그치? 이는 변하지 않는 원리. 기는 그것이 실제로 드러날 때 쓰이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는 절대적이고 선한 것이지만 기의 작용에 의해서 선과 악, 질서와 혼란이 만들어진다는 거다. 여기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일단 절대적이고 선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딴판이죠. 불교는 절대 고정적인 게 없다 그랬는데 이 유교에서 말하는 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완벽한 선한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이것이 만물에 다 깃들어 있다며. 그러면 나의 마음에도 혜빈이의 마음에도 얼마 전에 저기 초등학교 5학년짜리 때려가지고 왁부볼 뺏은 영경이 마음에도 사실 마음에는 이가 들어있죠. 그러면 영경이는 왜 지나가는 초등학교 5학년 꿀밤을 때려서 왁부볼 왜 뺏었을까?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지? 똑같은 이가 깃들어 있는 혜빈이는 얼마 전에 지나가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끄는 걸 도와주는 걸 제가 목격했는데 똑같이 이가 만물에 깃들어 있다면 심지어 그것은 절대적이고 착한 거라며 그게 분명히 영경이 마음에도 들어가 있는데 왜 영경이는 지나가는 초등학교 5학년 와사바리 튕겨가지고 얼굴에 딱밤 2대 때린 다음에 왁부볼 왜 뺐었을까요?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기의 작용이 혜빈이는 옳게 흘러갔지만 영경이는 악의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야. 그래서 마음에 이가 있었지만 그 기의 작용이 옳게 못된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는 착한 구몬학습하는 애 좁혀가지고 왁부볼 뺏어서 지가 와그작 부러튼다는 다음에 지가 도파민 다 느끼고 다시 돌려줬죠. 그 부서진 왁부볼은 더 이상 그냥 왁부볼이 안 돼. 다 부서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자, 이것에 따르면 법과 제도는 변화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에 맞게 운영이 되지만 그것의 근본은 도덕적 원리, 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다. 이랬어. 왜냐? 이는 절대적이고 선한 거니까. 이는 인간 사회의 문제를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불교에 따르면 제도라는 걸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절대적인 게 없잖아. 기준이 없어.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 혜빈이 꿀밤 때리고 도망갔는데
불교에 따르면 내가 때린 것이 나쁜 행위일 수도 있고 착한 행위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토대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이와 기에는 위계가 있어. 위계, 질서가 있어. 누가 높아? 당연히 이가 높아. 그렇지? 알고 있어. 이가 절대적인 거야. 그는 실천의 원동력인 심, 이 마음 심자잖아. 이게 심이라고 읽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 이가 있었지. 근데 혜빈이는 지나가는 할머니 역학 끄는 걸 도와줬고, 경경이는 가만히 있는 초등학교 요강에 와사바리 팅 가가지고 왁부볼 뺐는데 썼죠. 그게 뭡니까? 마음이 있는 거야. 무슨 마음? 착한 일을 행하겠다는 실천의 원동력인 마음. 착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혜빈이는 착한 일을 한 거고, 영경이는 그런 마음이 없고 저 왁부볼을 한번 뺏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지. 그래서 이 마음도 중요한 건데, 이 마음 역시 기와 마찬가지로 일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확고한 도덕 원칙이랑 연결이 되고 충효 같은 윤리를 실천해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야. 자, 근데 이것과 다르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것도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심을 말하는 것은 불교와 유교의 뭐지? 공통점이야. 공통적이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 차이점이 있네. 뭔 차이점이 있느냐면, 불교에서 마음은 변화하는 기의 속성만 갖고 있기 때문에 뭐와 연결된다? 허무주의랑 연결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대요. 이런 점들을 통해서 정도전은 유교 윤리의 보편성이랑 유교적 국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지금 어려운 내용 없어요. 오케이, 계속 가보면 정도전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불교계가, 정도전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니까 불교가 뭐라 그래? 아니요,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 그런 뜻 아닙니다. 아저씨 말만 들으면 불교는 너무 이상한 종교인데요? 지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란 그런 뭐냐? 존재에 대한 부정, 아무것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허가 아니고 존재의 본질을 밝히자는 뜻입니다, 이거야. 그래서 공은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게 철학적인 통찰로 쓰이는 겁니다. 네. 공에 대한 인식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하고 상호 의존하는 작용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줍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모, 어떤 부모님을 만나냐, 어떤 사회에 사느냐, 어떤 자연 환경에 사느냐에 따른 이런 수많은 인연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오로지 나 혼자만의 마음으로 생겨난 자를 여기서 고정된 자라고 말하는데, 이 고정된 자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야? 집착에서 생긴 허상이야. 그런 게 어딨어, 이거야. 다시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모두 다르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맛있어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이게 내가 딱 태어나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태어나서 오로지 나 혼자만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자랄 수 있었나요? 없었지. 일단 우린 하양이라는 이 소셜 안에 살았고, 어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 어떤 부모님은 소고기 많이 먹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오리고기 많이 먹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노출된 거냐에 따라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고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계속 변화했겠지. 너희 태어났을 때는 지금이랑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었죠. 심지어 우린 지금도 아주 느린 속도로 변화해가는 중이죠. 세포가 조금씩 변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 거지, 무슨 뭐 불교가 뭐 아무것도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이거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공에 대한 인식은 허무주의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상을 통섭 다 끌어안아 줄 수 있어. 모든 사상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바탕이고, 집착과 고통을 줄이고 연민과 자비로 타자를 이해하게 해주는 윤리적 기반입니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설명이 좀 빈약한데 제가 이제 불교적인 이 세계관을 좀 갖고 와서 말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의 근간이 뭐냐면, 혹시 불교인 사람? 없어요. 저도 불교는 아니지만 설명해 볼게요.
공부를 열심히 해왔거든. 불교에서 생각하는 고통의 근간이 참 멋있는 말이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대요. 와, 졸라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말해서 넌 틀린 거야. 넌 틀린 거야. 넌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니들을 보면 내가 화가 나. 내 말대로 하면 옳을 텐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뭐죠? 내 자아만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집착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버려. 그건 전부 다 허상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자아마저도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인데 왜 너만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쟤가 옳을 수도 있고 얘가 옳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온 되게 좋은 말이 뭡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여기 내가 공부하면서 봤다 이 말이에요. 보면서 이때 이제 제가 보통 새벽에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감성이 있어. 새벽 감성이. 그래, 나는 왜 아이들이 수업을 째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 숙제 안 하고 올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런 생각 못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번 반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읽으면서 여러분도 좀 그렇죠? 읽다 보면 이게 좋은 말인 거 알겠는데 뭔 말일까?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너희도 옳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상을 통섭할 수 있는 거야. 기독교도 옳을 수 있구나. 가톨릭도 옳을 수 있구나. 뭐 이슬람도 옳을 수 있구나. 가는 거야. 그리고 집착, 내 말이 맞다는 집착을 버려. 그러면 뭐가 줄어듭니까? 고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뭐해? 아, 너도 맞을 수 있어. 너도 그랬겠구나. 뭐야? 연민. 당신의 마음을 읽어요. 그럼 비로소 뭐가 됩니까? 용서가 돼요. 자비. 그렇게 결국 뭐 할 수 있다? 타자를 이해해. 그게 바로 뭐다? 불교가 말하는 윤리적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되겠죠? 이해? 아, 오케이. 자, 유생 출신인 승려 기화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보면은 유생인데 지금은 스님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하이브리드인 거야. 유교 공부하던 사람이 스님이 됐다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은 이과형 문과 천재 이런 거 되는 거야. 오케이, 둘 다 아울렀어. 이 사람이 이제 기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 공동체 속에서 타자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각이야말로 진정한 실천의 출발이다라고 했고요. 자아를 해체해서 개인 중심의 욕망을 비우고 중생 전체의 고통을 내 고통이라고 느끼는 자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이제 불교의 생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이야. 그는 불교의 5계와 유교의 5상이 대응, 두 개가 똑같아요 라고 하면서 올바른 사회를 위해 실천해야 할 윤리는 유교랑 불교랑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말하니까 좀 설득력이 있지. 이 사람은 왜냐면 둘 다 공부한 사람이니까. 기화는 유교와 불교의 지향점이랑 실천 윤리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유불, 유교와 불교는 일치합니다 라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마지막 비교급 불교가 더 큰 진리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다 이랬으니까 비교급이 있어요. 유교보다는 그래도 불교가 더 큰 진리에 대한 통찰을 합니다. 오케이, 정도전은 불교 비판이 이 단순한 교리 논쟁을 넘어서 새로운 국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정도전은 고려가 타락한 원인이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데서 비롯된 실천윤리의 부족이 있다 이렇게 봤어. 이 고려가 마지막에 좀 안 좋았잖아. 막 돈 흥청망청 자기들 막 노는데 다 써버리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그게 뭐야? 실천윤리가 없는 거다. 맞다는 거고요. 유교 이념에 입각한 이상적인 사회를 설계했다는 거야. 그에 따라 배타적 관점에서 강한 어조로 불교를 비판하고 숭유억불. 이게 이제 많이 들어봤죠? 유교는 숭배하고 불교는 억제하는 이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보에 따라서 인과응보와 윤회가 이루어진다는 불교적 실천 윤리는 당대 백성들에게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우리 아직도 그런 말 있잖아. 막 제일 흔한 말, 벌레 함부로 죽이면 어릴 때 막 너 벌레 지금 발로 밟아 죽이면 나중에 지옥 가서 다 네 입에 넣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뭐 업보로 다 돌아온다, 인과응보다 이런 거. 그리고 그게 비단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썼다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불교와 유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있었다.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었다. 오케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빠져있는 내용들 추가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29페이지 할 건데 마지막이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쌤 38쪽 안 했는데요 이러는데 38쪽은 독서론이라서 안 할 겁니다. 쉬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보겠습니다. 펜 딱 드시고 몇 분이니? 오케이. 자, 시작부터 중요한 세 글자가 나옵니다. 기존에. 동그라미 쳐봐봐. 수능에서 기존에 뭐 비슷한 거 많죠. 초기에, 이전에, 혹은 뭐 아예 시기가 나와봐. 18세기에, 19세기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보고 이제 시기 조건이라고 해요. 뭐 초기에, 이전에, 18세기에, 19세기에, 기존에 이런 거.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뭡니까? 기존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항 대립이 나올 거라는 거. 두 개를 딱 나눠서 생각해야 돼. 이항 대립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그랬다? 그냥 정보를 잘 배치하시면 돼요. 근데 읽어가다가 갑자기 띠용하는 것보다 이 세 글자만 보고도 아 이거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에 읽을 때 뭐 하면 돼? 중요한 단어 체크 해놓고 이 다음 문단 읽을 때 앞에 썼던 것과의 대칭만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런 준비가 중요한 거다. 가봅시다. 자, 기존의 전력 계통은요. 대규모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 가지고 송전망을 통해서 소비자로 공급되는 중앙 집중형 방식이었다 이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찝어볼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왔게? 순서가 나왔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대충 써봅시다. 일단 기존이래요. 기존의 방식을 중앙 집중형이라고 했네. 어떻게 가는 거냐면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서 전력을 만들어서 송전망을 통해서 쏩니다. 어디로? 이 전력을 쓸 소비지로.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이렇게 되겠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너희 집이고, 우리 집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제 기존의 방식이래. 기존의 중앙집중형 방식. 오케이. 이 전력 계통은요. 대형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략을 생산하는데 유리하지만 끝코 뭡니까? 장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기존의 방식의 장점. 발전소 설치랑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요. 전력 수요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그럼 끊고 이게 뭡니까? 단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장단점 정리됐습니다. 다시 중요한 건 뭐야? 단점이겠죠? 비용 많이 들어요. 환경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 수요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워져요. 요 말이 나중에 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밑줄 조그맣게 하나 쳐놓고요. 자, 또 송전망의 용량 한계로 인한, 송전망이 여기 있던 거야, 중간 거, 그치? 이것의 한계로 인해서 전력 수송이 어려울 수 있고요. 전압이 불안정하고요. 전력이 손실되는 물리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역시나 뭡니까? 단점이네요. 수능 칠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내신 수업이었으면 제가 다 썼을 겁니다, 분명히. 왜 안 하는 거냐면 이제 수능에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단점이라고 써놓고 지문에 나오면 찾으러 오는 게 빨라요. 오케이. 자,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전력 계통은 신재생 에너지랑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 확대되는 이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이것은 하면서 최근 메타는 뭐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최근 메타는 이렇게 쓸게요.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 많이 쓰이는데 원래는 얘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얘로 갈아타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이 말인 거야.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에너지 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중앙 집중형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발전소랑 가상발전소 같은 분산형 자원관리 기술이 주목을 받았다. 이랬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한다는 거지? 이 분산형 자원관리 기술을 이야기하겠다. 여기에 필요한 애가 뭐였다? 가상발전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가상발전소는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통합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분산형 에너지 자원은 소비지 인근의 배전망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거 하나 나왔으니까 또 하나 치시고 직접 연결돼서 에너지를 생산, 저장, 조정할 수 있는 전력 자원을 말한대. 그러면 일단 이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라는 건 똑같이 같은 위치에 써볼게요. 소비지가 있으면 소비지에 오기 전에 송전망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배전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배전망. 여기에 직접 연결되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랑 차이점이 있지? 오케이. 그래서요. 이 분산형 에너지 자원은요. 대규모 송전 설비랑 발전소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어. 차이점이지?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 발전원이라는 게 설치가 되어서 사용됨에 따라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뭐 할 수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역시나 여기 있었던 얘도 많이 안 만들어도 돼. 아까 얘 만드는 거 어렵다며. 얘 만들기 어렵다 그랬는데 많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좋은 거지. 또 발전원 분산화에 따라서 중앙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해보면 예전의 방식대로만 쓴다면 우린 여기 있잖아. 그치? 우리 집들 다 여기 있어. 이거 박살나면 우리 전기 다 셧다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매일 비대가 아니면 응가를 못 쓰는 시우리는 변기에 앉아가지고 응가를 못 사. 왜냐면 비대가 안 나오거든. 혹시 비대 없으면 똥 못 사는 사람 없어? 야, 절대 이 병에 걸리지 마세요. 저는 비대 없으면 똥에 못 사는 병에 걸렸거든요. 비업똥못 병에 걸렸는데 진짜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비대가 있는 칸이 있어. 뭐 어떻게 찾아보면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고 딱 열었는데 그 안에 폭탄 드랍이 있을 때 나를 위한 선물이 짜잔 나야. 더럽지? 그럼 어쩔 건데? 너 여기 아니면 못 사는데? 그 고민 해보셨어요? 근데 전 진짜 없으면 못 사요. 그럼 밖에서 말하면 어떡하느냐? 그냥 죽어야 돼. 그냥 몸이 막 여기 막 닭살 돋고 누가 옆에서 말 걸면 막 말 걸지 말라고 미친놈아 똥맛 쌀 것 같다고 실제로 이거 촬영이랬어요. 다 말해줄 수는 없는데 편집한다고 생각하고 제 사촌 누나가 저랑 비슷한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내가 시골 출신이라 그랬잖아. 우리 시골에 진짜 뭐가 없어요. 주위에 슈퍼 가려면 걸어서 진짜 1시간 넘게 걸어가야 돼. 슈퍼가 당연히 없고 약국 병원 다 없어. 제일 가까운 보건소 걸어서 1시간이야. 근데 나왔는데 누나가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이미 오랜 시간 이 안에서 축적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직장 앞에서 빼꼼빼꼼 야 문 열어 나 나간다 빼꼼빼꼼 했는데 누나가 이미 그 비업동목 병에 걸려가지고 참다가 한계점에 도달했는지도 모르고 아이스크림 사려고 저랑 같이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걸어서. 이젠 중간까지 오니까 돌아가는데도 1시간이야. 그래서 누나가 어떤 결과에 봉착했느냐면 호박밭에다가 거름을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진짜 실화예요. 하늘의 맹세하고. 그때 누나가 손으로 볼기짝을 손으로 막았어. 물리로.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 똥구멍 같아. 근데 계속 빼꼼. 그래서 진짜로 호박밭에 거름을 줬고 호박잎으로 해결했습니다. 진짜 실하고 누나의 후기로는 호박잎에 달려있는 그 솜털이 꽤나 엠보싱이었다. 진짜 싫어요. 진짜로. 그래서 참으면 병되니까 괜히 남의 밭에 거름을 주는 일이 생기니까 꼭 해결하세요. 아무튼
이거 발전소 고장나 그러면 나 어떻게 돼? 걸음주로 다녀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빼꼼 하다 보면은, 알죠? 방구 컨트롤 잘못하면은 분명히 방구랬잖아 이런 일이 생겨요. 아, 이런 일이 없어봤어? 없었다고? 살면서? 내가 분명히 방구랬잖아 하면은 걔가 빼꼼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근데 요거 하면은 뭐다? 분산화가 됐기 때문에 중앙계통에 문제가 있어도 독립적으로 에너지 생산이랑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변한다 이 말인 거야. 또 가상발전소는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정보통신 기술로 연결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교환하고 조정해가지고 전체 전력망에 최적화된 전력을 줍니다. 그래서 가상발전소는 물리적으로 특정한 곳에 존재하는 발전소는 아니지만, 여기 불 켜줘야 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가상발전소는 말 그대로 가짜로 존재하는 발전소였던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가상발전소는 뭐였어?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거였네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으로 조절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왜 하는데요, 선생님? 되게 중요한 게 시작할 때 얘를 이해했어야 돼. 신재생에너지. 제일 쉬운 거 말해볼게요. 우리 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집에 태양열 발전기 이런 거 되게 설치 많이 돼 있는 거 알죠? 얘가 해가 쨍쨍하면 그 빛을 가지고 에너지를 막 모으잖아. 얘 가지고 전기 쓰면 전기세 얼마 안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 집만 있는 게 일단 아니죠? 우리 집도 있고 영경이 집도 있고 혜빈이 집도 있단 말이야. 집이 졸라 많지? 우리 집에 태양열 발전소 이렇게 다 설치했어. 너희 집도 하고 우리 집도 하고 쟤네 집도 하고 쥐돌이 집도 하고 쥐순이 집도 하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날은 해가 많아서 저장을 많이 했어요. 또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저장 많이 못했어. 어떤 날은 약간만 했어. 조금 이렇게 했어. 근데 저장은 엄청 많이 했던 날에 우리 다 같이 세 집안 모여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왔어. 우리 집에 아무도 없지? 너희 집도 우리 집도 아무도 없네? 소비했어 안 했어? 소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장 조금 했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좀 썼어. 그리고 저장 아주 조금만 했던 그날에는 너무 더웠어가지고 우리 하루 종일 에어컨 틀었어. 소비를 졸라 많이 했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저장되는 양이 매일 다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소비되는 날도 모두 다 다르죠. 뒤죽박죽하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 얘네가 소비지한테 보낼 때 얘네 어떤 날은 많이 썼네 어떤 날은 적게 썼네 그때마다 계산해서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머리 아프다는 거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훨씬 더 쪼개서 이 배전망이라는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쓰네 오늘 좀 많이 보내야 되겠다 좀 적게 쓰네 덜 보내야 되겠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뭐였다? 말 그대로 가짜로 존재하는 가상발전소였고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였나 봐.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도 완화하고 기존 문제가 소비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도 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유기적인 연결을 하려면 전력 수급 조절을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거를 ESS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고도화돼야 된대요. 얘가 뭐 하는데 잉여 전력, 잉여가 뭐야? 남았다 이 말이야. 남았다. 그래서 남아있는 전력을 저장 잘 해뒀다가 사람들이 많이 써요. 수요가 늘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확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공급이 떨어질 때 확 방출해서 공급과 수요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장치라는 거야. 여기 줄 치면 되는 거지. ESS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전력 공급과 수요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많이 쓰면 많이 보내주고 적게 쓰면 덜 보내도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졸라긴데 FRESS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네. 왜? 이 FRESS는 전력 계통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쓰인대요. 그럼 주파수는 뭐 하는데 일정해야 되는데? 내려보면 주파수는 전력 계통의 공급, 수요의 균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가 돼. 그래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주파수래. 전력 계통은 수요랑 공급이 일치하면, 이거 좀 지울게요. 일치할 때,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케이스별로 쭉 구분하는 거야. 케이스. 공급이 일치한다. 기존 주파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 그러면 수요, 공급, 이 케이스 나눴을 때 일치한다. 일치할 때는 안정적으로 유지. 근데 순간적으로 전력 수요의 변화나 발전량의 변동이 생기면 주파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주파수가 훅 떨어질 수도 있대요. 그럼 주파수가 높아지거나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유지되지 않았으니까 뭐야? 불안정한 거야. 이 불안정이 지속되면은 전력 품질이 떨어지고 정전이 일어나고 단전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FRESS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정교한데,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그럼 끊어. 그러면 자, 여기서 수요, 공급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가 더 많아. 이럴 때는 어떻게 된대? 주파수가 떨어진대요. 이럴 때는 FRESS가 무슨 모드? 방전 모드로 들어가서 저장된 애들을 뭐해? 공급해줘서 높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방전 모드가 되고, 방전 모드가 되면 전력을 공급해줘서 주파수를 다시 올려줘야 돼. 그래야 안정적으로 변할 테니까. 되겠죠?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그러면 공급, 수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주파수가 높아져요. 그럼 주파수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네. 그럴 때는 무슨 모드? 충전 모드로 모드를 바꿔요. 충전 모드로 바꿔서 남는 전력을 뭐 한다? 저장. 전력을 저장해. 그러면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 좀 떨어지겠지. 그래서 다시 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만들어준다. 누가? FRESS가 하는 역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전과 방전을 수행해서 불균형 보정하고 주파수를 안정화한다. 오케이.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가상 발전소처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전체 전력망인 전력계통이랑 분산형 에너지 자원이 원활하게 상호 소통을 해야 돼. 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딱 연락을 빨리빨리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표준화된 통신 구조라는 게 필요한데, 이때 전력계통이랑 발전소 및 센터 연결에는 국제 표준 통신 프로토콜. 그러니까 얘네는 이것을 쓰고, 전력계통과 개별 분산형 자원을 연결할 때에는 자동 수요 반응 표준 통신 프로토콜, 얘네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통신 프로토콜은 정보를 담는 상자인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라고 보는 편이 훨씬 편해요. 객체라는 말이 난 더 입에 안 붙는 것 같아.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대요. 어떻게? 현재 발전량이 50kW입니다 라는 정보나 출력을 10kW 줄여라 라는 지시가 각각 오브젝트에 담겨서 교환된다는 거지. 그리고 새로운 하나가 나와요. 뭐냐? 운영자입니다. 운영자가 또 있네. 운영자는 이런 객체를,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지금 뭐 해야 되는구나, 발전소 뭐 공급을 늘려야 되는구나, 혹은 수요를 늘려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딱 확인할 수 있겠다 이거지. 자동 수요 반응 표준 통신 프로토콜은 개별 분산형 자원과의 직접 통신에 쓰이고, 개별 분산형 자원이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고 운영자 지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실시간 컨트롤이 가능하다. 어려운 말 같은데 뭔 말이냐면, 이게 크게 말하면 전력이랑 이 발전소 있잖아. 여기가 이 큰 곳에서 통신할 때는
얘를 쓰는 거고, 요 좁은 곳, 여기, 이 이후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를 쓸 때는 요걸 쓰겠다는 거지. 어디 갔니? 요걸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전달할 때는 오브젝트라는 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가지고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영경이가 그걸 까봐. 까보면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어. 그걸 누군가 실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야? 운영자야, 운영자. 되겠죠? 얘 어떻게든지 오브젝트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한 번씩 이런 거 읽을 때 수능에 나왔어. 그러면 와 씨발 뭔 말이야 이런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제가 수특할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설명이 없으면 수능이 안 나옵니다. 출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나오면 졸라 간단하게 아 이렇구나. 얘네 이걸로 말하고 얘네 이걸로 말하고 말할 때 뭐 우리는 카톡 하듯이 얘는 오브젝트 쓰는구나. 그 오브젝트를 보고 누군가는 그거를 켜고 끄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스템을 켜고 끄고 해야 돼. 그거 누가 하느냐? 운영자가 한다. 이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가상발전소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와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니까 얘도 당연히 되고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AI, 인공지능이죠. 빅데이터 기술이랑 결합되면 예측, 그 다음에 정밀도 이런 것이 훨씬 좋아질 거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자율적인 지능형 에너지 관리 체계가 될 거라고 기대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가상발전소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고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기술적인 기반으로 의의가 크답니다. 그래서 마무리 나오면서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앞에 나올 때 요거 한 번만 좀 찝어보면 수능에 출제됐을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라면 이런 게 나오면 아까처럼 뭐 여기 있잖아요. 얘네일 때는 이걸 쓰고 얘네일 때는 이걸 쓴다. 저는 이렇게 마크를 다르게 해서 놔두거든요. 짝을 지을 때. 나는 뭐 하트가 좋아. 그럼 이렇게 하시던지. 그래서 본인만의 기호를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의 동선을 줄이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수능에서는 잘 찾기 게임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 우리 한 달 뒤면 시작할 텐데 그때도 말하겠지만 다 읽고 안 풀 거예요. 한 문단 읽을 때마다 선지 바로바로 해결하러 가버릴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간결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좀 쉬다가 오늘 연당 뛰는 사람 좋아요. 좀 쉬다가 문학대 봅시다.